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열기가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울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보합권으로 밀려나면서 하락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으며 경기 인천의 경우 저가 아파트는 당분간 계속 오르겠지만 1, 2기 신도시와 많이 오른 곳들은 서울과 연동할 것이고 중저가 아파트는 아마 초겨울 정도로 해서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집값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4년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정부의 집값 하락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큰일 났다, 탈출구를 찾아라. 이제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탈출구를 마련하겠죠. 다음 볼까요? 부동산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먼저 무주택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은 여러 번 말하지만 청약을 릴레이식으로 집어넣는 게 최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 겨울 급매를 잡거나 아니면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때 저가로 잡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집 못 잡아서 망했다.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똥만 차 있기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겨울에 잡으라고 그전에도 얼마나 노래했는데, 제가 이거 방송한 지 1년 반 돼요.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폭락장까지 끝까지. 입 벌리고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요. 자, 지금 상황이요,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고 여러 번 자주 얘기하잖아요. 만약 추가 대책이 안 나오면 또 폭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됐듯이. 그러니까 너무 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딱 생각을 닫지 말고 흐름을 계속 보면서 반등할 것 같으면 잡아야 돼요. 아셨어요? 안 잡아갖고 망했다. 본인이 욕심 때문에 망한 거 아니나요? 자, 그 다음에 1주택자는요, 일시적 2주택 또는 1주택 어떤 청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있겠죠. 그리고 2주택자는 지금 이걸 하나를 보유할 거냐, 하나를 던질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냐 매도냐, 또는 두 개 있는데 그냥 하나를 자체로 갈아타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만들 것이냐. 3주택자도 있어요. 내년부터 중과세가 더 세진다고 하는데 10에서 20%가 20에서 30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라도 보유해야 하느냐 매도해야 하느냐 갈아타야 하느냐. 차익이 아주 많으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차익이 어느 정도라면 던져버리는 게 답이죠. 그냥 부동산 투자, 자, 갭투자 지금 실거주해야 하는데 갭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할 거냐, 내 집 마련, 대출, 현금, 즉 나는 순수하게 내 집 마련 시민인데 대출을 받을 것이냐, 많이 받을 것이냐, 조금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난 지방 사는데 수도권에 뭐 하나 잡아야 하느냐, 지방으로 발령나는데 지방도 뛰고 있어서 잡아야 할 것이냐. 바로 이러한 부동산 전략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무주택자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파트를 매도해 가지고 무주택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비아파트, 즉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된 경우, 세 번째 3년 이상 아예 애초부터 무주택인 사람, 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좀 달라요. 집을 판 상태에서 무주택이 됐으면요, 잡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집 팔고 현금 확보했다가 뭐 3, 4년 있다 잡는다? 집값만 폭락해 해주면 참 좋죠. 그런데 또 폭등해버리면 어떡하시려고. 집 팔고 나서 2, 3억 올랐다, 3, 4억 올랐다,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팔고 못 잡은 거 아니나요? 물론 모든 걸 다 흐름을 보면서 간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선의 전략을 찾아야지. 무작정 집 팔고 나는 폭락장에 잡겠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라고요. 자, 먼저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그리고 지금 무주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의 동시에 갈아탈 생각도 해야 돼요. 왜? 매도한 다음에 이게 하락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률은 높다고 했어요. 제가 확률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그 확률을 높이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정부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정책이 시덥지 않고 추가 대책이 안 나오면 또 띄우기라고 하면
띄우기라도 한다면 또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외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매도 후에 무주택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팔면. 두 번째, 가급적 현금 확보보다는요, 갈아타기 하세요. 물론 내 거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면 안 돼요. 상투장이니까. 웬만하면 자, 내 거하고 비슷하거나 내 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로 갈아타도 괜찮아요. 왜? 거품이 심하니까. 그런데 무주택으로 그대로 가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요. 개인 여건에 따라서 좀씩 달라진다. 두 번째, 비아파트 매도 무주택. 자,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외에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좀 기타 비아파트 또는 나홀로 아파트 몇 세대 쓰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매도해도 돼요. 매도하는데 분양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겨울철 비수기에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비아파트지만 팔았으니까 영원히 너무 길게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또는 겨울철에 잡으려고 했더니 매주마다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각 사이트별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네? 그러면 계속 관망하세요. 그런데 반등한다 그러면 잡아야 한다고요. 바로 한 2달 반등했는데 잡았다, 그건 이미 늦었어. 1주 2주 반등하려고 할 때 잡으시라고. 3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은 애초에 무주택이야. 잘 들으세요. 만약 7억 이상의 좀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락장까지 이왕 늦은 거 기다린다고 해서 뭐 크게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1, 2억 더 뛰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7년째 폭등을 해버리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2억 이내, 뭐 2억, 3억, 경기도나 인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형. 자, 이런 아파트, 아직도 대단지도 그런 아파트들 꽤 있어요. 경기도 쪽에, 인천 쪽에. 그럼 나는 이거 잡아야겠다. 잡으세요. 괜찮아요. 2억, 3억이잖아요. 그것도 대단지 아파트가. 여기서 뭐 20, 30분 거리 아닌 이상은. 지금 저가 금매 잡아도 된다고요. 무조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분양받으세요. 무주택이니까 가점을 확인한 다음에 가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청약은 릴레이식으로 지속하겠지만 또 금매도 고려해야겠죠. 아무튼 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집을 매도했으면 겨울이라도 좀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고, 자, 그냥 비아파트를 매도했으면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무주택자들은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1주택자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이제는 1주택 볼까요? 자, 아파트 보유 1주택. 그러니까 뭔 말이냐? 2주택에는 이제 아파트 하나를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외곽 나홀로 아파트 또는 1층. 만약에 내가 외곽에 있어. 경기도 너무 외곽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야.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1층이야. 뭔가 모르게 황금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또 전철에서 워낙 멀어. 뭐 20분 걸려. 자, 집값은 좀 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징검다리란 말도 써놨는데, 매도하고 특별히 유별나게 비싼 걸로 갈아타면 안 되고, 집값 차이가 좀 그래도 많이 안 나는, 약간 더 높을 거예요. 그게 높은 걸로, 약간 높은 걸로 갈아타. 왜? 하락장에 내 것이 안 팔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1층짜리가 팔리겠어요? 제대로? 나홀로 아파트가 제대로 팔리겠어요? 아니면 비아파트가 팔리겠습니까? 서울 외곽이 외곽도 괜찮은데 전철에서 워낙 멀거나 또는 경기도 아직 사이드 쪽에 있는 것들이 잘 팔릴까요? 적어도 하락장에 팔릴 걸 갖고 가야 돼. 딱 판단하면 알잖아요. 하락장에 팔릴 걸. 금매라도 내놓으면 팔릴 걸 갖고 가야 나중에 더 많이 추락한 곳으로 갈아타지, 팔리지도 않는 거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다 놓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 보유자 1주택자. 이번에는 이제 비아파트 1주택.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경우,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빌라 부유는 좋죠. 그런데 또 막연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인데도 뭐 구역 설정도 안 되고 막연하거나, 또는 그냥 신축 빌라거나 막 이런 것들은 매도해버리세요. 매도하셨다가 겨울철에 보자고요. 겨울철 비수기에 아파트 매수를 판단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뭐 전월세를 사는 방법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아니면 좀 잔금을 좀 늦춰가지고 내가 좀 시간적 여유를 1~2달 더 번 다음에 겨울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속적 하락 시에는 폭락장에 매수해야지, 안 그래요? 굳이 꼭 올 겨울에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아파트는 뭐 올라가지도 별로 않을 텐데 뭐 굳이 뭐 서두릅니까? 자,
그 다음에 2주택이었었는데 하나를 매도하니까 1주택이 됐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1주택자네요. 똘똘한 1주택 보유, 폭락장 매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 둘 중에 그래도 좋은 놈을 하나 끌고 가고 나쁜 것을 던져야죠. 또는 둘 중에 시세 차익이 적은 걸 던지는 거 맞아요. 가끔은 더 안 좋은 것이 시세 차익이 더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라도 시세 차익이 적은 걸 던져야 하는 거예요. 2주택 상황이니까. 부동산 조정장이나 폭락 시에 일시적 2주택 활용해가지고 추가 매수. 일시적 2주택도 자 어떤 것은 이제 두 곳이 다 뭐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3년이고 이렇게 기간 어떤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1주택 징검다리 상황은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이제 2주택자는 이제 개인적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집값이 폭락하면 뭐 그때는 정권이 바뀌면 뭐 2주택 그 세금이 줄어든다? 절만해요. 정권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가면 어떤 정권이 잡든지 간에 2주택은 영원히 2주택입니다. 중과세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는 중과세는 폐지돼요. 그런데 6에서 48%의 일반과세는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집값 대폭락에도 끝까지 따라다닌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집값이 폭락하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벌었던 돈을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중과세 없어지면 뭐 하겠어요. 아 그래요? 이미 집값 떨어진 게 더 큰데. 그래서 영원히 2주택자는요 지금 파는 게 맞아요. 잘 보세요.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지금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하나 파세요. 둘 다 아깝다고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요. 던지는 게 맞아요. 지금 뭐 내년까지 올라가든 어쨌든 일시적 2주택이 지나버리면 2주택으로 묶여가지고 곧바로 내년부터 2주택은 20%, 3주택은 30%의 중과까지 붙어요. 즉 약 60에서 70% 세금을 두드러 맞는단 말이에요. 세금 안 내거나 조금밖에 안 낼 걸. 자, 그 다음에 조정장이나 본격적인 하락 시에 다시 또 매수하는 거야.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던져버리고 이제 아무 때나 뭐 당장 올 겨울에 잡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뭐 계속 빠진다. 올라가면 잡지 마세요. 빠지면 언젠가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딱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또 활용하세요. 그게 오히려 낫지. 2주택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죠.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안 판다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자, 2주택 보유.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이 끝나가지고 그냥 2주택이야. 세금 덩어리야. 그래도 차익 적은 것을 우선으로 매도하세요. 항상 차익이 우선이야. 차익이. 시세 차익이 큰 걸 매도하면 안 되겠죠. 작은 걸 매도해야죠. 설령 얘가 서울에 있어도 작은 걸 매도하는 게 맞아요. 자, 차익이 비슷하거나 적으면 비슷해. 그러면 소외된 곳. 소외된 곳에는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매도하세요. 그건 장기적으로 별로니까. 이해가셨죠? 그리고 이제 1분양권 1아파트. 요즘은 이제 분양권도 조정지역은 뭐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2주택. 이런 경우는요. 아직은 완벽한 2주택은 아니잖아요. 예, 일시적 2주택을 또 등기채권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좋으면 일시적을 좀 활용하세요. 분양권 좋지 않으면요. 그냥 보유주택, 입지, 차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금까지 판단하면서 던져버리셔야 돼. 분양권이 피가 안 붙거나 그랬으면 분양권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 보유주택이 별로 전망이 안 좋으면 얘를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분양권이니까 무조건 입주까지 가는 거고 하나 있으니까 아직은 등기를 안 친 거니까 분양권 하나 1주택을 끝까지 끌고 간다. 이건 단순한 발상이라고요. 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뭐 끌고 가도 되는데 왜? 아직 등기 하나 안 쳤으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피 1억, 2억 붙었던 것들 마이너스로도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피 2억, 3억 붙었던 것들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락장인 거예요. 아니 기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6, 7억으로 떨어지는데 피 뭐 3, 4억 붙은 것들이 1억으로 안 빠지겠어요? 그리고 1억 붙은 것은 마이너스 안 가겠습니까? 얘가 빠졌는데. 자, 아무튼 전략 아셨죠? 집값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뀐다. 이것도 고정관념이 많은데 잘 들으세요. 집값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대출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도 안 된다. 청약 무조건 등기까지 쳐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고정관념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현재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정부 규제가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죠. 전민적으로 강화됐잖아요. 규제지역, 실거주 당연히 2년 해야 하고, 대출 규제도 엄청나고, 청약 규제도 있어요. 전매 제한. 세금 규제도 많습니다. 뭐 양도세, 심지어는 뭐 보유세는 기본이고 종부세까지, 취득세까지,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집값과 비례하여 규제가 확대되지만 잘 봐요. 만약 집값이 1에서 3년만 하락했다. 그러면 정부 규제는 점진적 해제. 제가 보기에는 1에서 3년 하락하는 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규제지역, 규제지역이 어디 있어요? 투기지역이. 자, 그냥 그럼 투기지역 해제되면 실거주 2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유만 해도 돼요. 서울도. 강남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자, 대출 규제? 무슨 놈의 대출 규제가 있습니까? 집안 사면 난리 나는데. 청약 규제? 이것도 전매 제한? 자, 1년이나 6개월로 확 바뀌거나 아예 규제가 없어버릴 거예요. 세금 규제 확 없어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냥 없어져요. 집값과 비례해서 규제는 해제합니다. 무조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또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정도로 하락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4, 5년간 계속 많이 하락한다. 쉽게 말하면 2013년까지 추락한다. 그러면 정부 규제 해제는 당연하고 부양책이 나와요. 그때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매수 시에 5년간 비과세예요. 갖고 있는 게 비과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 잡았을 때 참 야가 빠졌죠. 왜? 집을 잡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집값이 반등을 하니까.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5년간 비과세, 다주택 혜택을 엄청 줍니다. 아마 주택임대사업도 또 부활할지 몰라요. 한시적으로. 집값이 지금 올라가줘야 하니까. 분양계약금, 지금처럼 중도금, 잔금 뭐 해갖고 파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5% 갖고 줄 거예요 아마. 이자, 후불제, 무이자. 자, 분양권 여러 채 매입해도요 됩니다. 오케이.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자, 그때 당시 옛날에는 증여 있죠. 증여가 어디 있어요? 대학생만 되면 그냥 걔 앞으로 하게 되면 걔 것이 되어버려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합법적으로. 근데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무주택자가 원래 폭락을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이 상투작 기준으로 보자고. 상투작에는 끝까지 임대 산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차익이 없어요. 5억은 그대로 5억이야. 그런데 비아파트, 그것도 비아파트도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 또 어디에 있냐에 따라 좀씩 다르지만 3억이 3.5억, 그래도 어떤 건 뭐 1억 뛰고 어떤 건 안 뛰고 어떤 건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5천 이상은 뛴다고 보시면 돼요. 3억이면 3.5억. 그 다음에 더 돈 버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 잡은 사람들. 지방에 그냥 아파트를 잡은 사람도 3억이 보통 4.5억, 한 1.5억은 오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수도권에 아파트 잡은 사람. 똑같은 3억이에요, 다 지금. 3억이 6억이 됐습니다. 더블 먹었네요. 3억 올랐어요. 자,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이 7억 됐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3억이 한 5.5억이나 5억 됐고. 자, 이번에 똘똘한 아파트. 자, 3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10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25억이나 30억으로 다 갔어요. 강남 지역. 15억이나 뛰었네요. 원래 지금 임대주택 사업 폐지되기 전에는 이제 아파트는 폐지됐잖아요. 여러 채 잡은 사람들 똑같은 10억인데 똘똘한 것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채 임대 사업을 낸 사람은 84억으로 가가지고 무려 74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임대주택 사업 하락장에 있다면 똘똘한 아파트보다 거의 뭐 5배, 4배 정도 이상 먹어요. 이 제도를 정부가 2015년에 권했으니 정말 얼마나 아파트가 뛰었겠어요. 소형 아파트가. 그나마 지금이라도 폐지시켜서 참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제자리인데 저가 아파트 폭등.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잖아요. 강남 아파트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올라간 것보다 고가 아파트는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물론 15억 미만짜리들 또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강남도. 그런데 고가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과 보면 비스름하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 시세로 자, 이 3억밖에 안 한 것들은 4억대로 뛰었어요. 올 1월과 8월 대비 정말 많이 뛰었죠. 그런데 자, 17억 8천만 원짜리는 18억 8천. 그러니까 금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뛰었죠. 고가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은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떨어졌네요. 한국감정원은 고가 아파트가. 그리고 저가 아파트는 2억 9천대가 3억대로 많이 올랐죠. 이처럼 저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보다 올 1년 동안은 훨씬 많이 뛰었다. 이건 올해만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설령 상승장이 돌아오더라도 강남이나 한강변 나이는 생각보다 덜 뛸 거예요. 그리고
안 뛴 놈들, 나홀로가 됐던 전철에서 멀든 안 뛴 아파트들이 서울에서 많이 뛸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1, 2기 신도시 이런 데 비싼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 그동안에 안 뛰었던 것들, 입지가 좋아도 상대적으로 덜 뛰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뛸 거예요. 물론 경기도 인천도 나홀로가 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 노원구 평균 아파트값 2,600이 3,100. 자, 어차피 싼 가격인데 약 5천 정도 뛰었죠. 5천. 여기는 이제 서울 평균이에요. 자, 이번에는 1,600대가 2,100. 여기도 5천 정도 뛰었네요. 자, 여러분들 서울 평균 2,600이었던 게 지금은 3,100이나 돼요. 서울 평균 시세가. 자,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뛰었는데 노원구는 그냥 금액 자체가 평당 이렇게 많이 뛰었잖아요. 자, 500 정도, 얘도 500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더 노원구가 많이 뛰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노원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중랑구 상대적으로 조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사이드 쪽이 많이 뛰었어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주간 변동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동그라미 원 친 것들은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지금 다시 또 꼭지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 0.01.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빨간색인데 엄청 뛰었죠. 강남이 항상 강남은 많이 뛰고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었는데 제로까지 왔습니다. 지금 원 친 것을 이제 보세요. 이 제로에서 보나마나 여기 이렇게 하락하듯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얘도 하락하듯이 여기 하락하듯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좀 일찍 빠졌기 때문에 올 11월 또는 10월 강남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부터 빠질지도 몰라요. 이처럼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집이 신나게 쫙 올라타다가 쭉 미끄러지네요. 세상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상당히 공평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든지 간에 팔지 않으면 돈을 벌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폭등락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존재하며 그 기회의 연속 손상에서 얼마나 여러 번 흐름을 잘 타느냐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인 부동산 김종갑의 성공재테크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0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